버풍왕부터 쭉 할 건데, 자, 일단 이제 6세기 중반 버풍왕 할게요. 나 오늘 진도 좀 많이 나가야겠다. 자, 버풍왕. 일단 이 버풍왕의 묘가 왜 법흥왕이냐면 신라에서 법을 흥하게 만들었다 해서 법흥왕이야. 자, 그러면 이 당시에 법을 뭐라고 부르더라? 중국에서 갖고 온 법? 율령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첫 번째 업적은 율령을 수용하고 백성들한테 앞으로 이게 신라의 법인이 지키도록 하여라 반포한 게 업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불교가요, 일찍이 신라는 5세기 무렵에 신라 땅에 들어와 있었어. 근데 그 이제 다른 외래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폐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신라 친구들 때문에 불교가 합법 종교로 공인이 안 됐거든. 여태 합법화된다. 공식 인정받게 돼. 자, 계기는 뭐냐면 2차돈의 순교 덕분에 그렇습니다. 2차돈의 순교. 순교가 뭐냐면은 종교를 위해서 희생하는 행위를 순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부터 하는 거 맞죠? 그래. 그때 이제 버풍왕이 불경을 이렇게 보는데 왕권 강화에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귀족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던져. 야, 이 종교 괜찮은 것 같은데 내치 정비를 위해서 합법화시키는 게 어떠냐. 근데 이제 신라의 귀족들이 난리 부르스가 난 거야. 우리가 기존적으로 믿고 있는 토착 신앙인데 어디 왜래 잡신을 모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 공인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불교를 몰래 믿고 있었던 신라 귀족 하나가 있었대. 이름이 이차돈이야. 그래서 이차돈이 버풍왕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해. 제가 경주 동쪽에 사찰 하나를 올릴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하고 귀족들이 어떤 미친 새끼가 사찰 올려 하면서 추궁하게 될 것이니 그때 저를 잡아다가 만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넥스라이스 모가지를 참수시켜 주십시오. 만약에 진짜 부처께서 살아계신다면은 그들에게 신기한 광경을 보여줄 것이고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부처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버풍왕하고 약조대로 2차도는 경주 동쪽에 사찰 하나 크게 올려 예측대로 귀족하고 백성들은 어떤 미친 새끼가 사이비 사찰 올려 하면서 추궁한단 말이야. 그때 버풍왕은 이 친구를 잡아와요. 그래서 나라에서 공인되지 않은 불법 종교를 믿은 제 저자의 목을 쳐라. 이러니까 2차도의 목을 딱 치자마자 피가 아니라 파스로 흰피가 뻥 나왔대. 그리고 2차도의 대가리는 금강산 꼭대기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꽃비가 흩날리면서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지진이 났대요. 그래서 이 모습을 봤던 백성들은 부처가 실존하는구나 하면서 불교를 따랐다 그래. 아멘. 그게 불교 공인 역사야. 불교 얘기하면서 아멘은 좀 그렇다. 자, 그리고 이제 버풍왕 계속 얘기하자면 버풍왕 때 이미 17관등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백제를 보면은 16관등제잖아. 거기는 16급까지 공무원이 있는데 여기는 17급까지 있어. 자, 근데 이 17관등제에 서열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색 공복을 도입시킨 게 버풍왕의 업적이에요. 자,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줄게. 이 17관등제는 버풍왕 이전에 유리사금 집권기 때 이미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 만들어진 17관료 등급에다가 서열을 구분하기 위해서 네 색깔의 공복을 도입한 게 버풍왕의 업적이야. 색깔이 이렇게 돼 있어. 고위급 공무원은 자색을, 중위급 공무원은 비색과 청색을, 하급 공무원은 똥색, 황색을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풍왕 하면은 이거 좀 상당히 잘 나와요. 상대등을 처음으로 설치했다라는 거. 그 신라는 총 6개의 귀족 집단이 있어. 몇 개가 있다고? 6개. 자, 그럼 화백회의 할 때마다 6개의 귀족 집단 대표들이 거기 모여서 회의를 했겠죠. 그 6개의 귀족 집단 대표들을 뭐라고 통칭하냐면 대등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 대등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나 그거 싫은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회의가 결렬돼. 화백회의는 만장일치제가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버풍왕 입장에서는 계속 회의 결렬되고 다시 진행하고 또 결렬되고 이런 게 너무 번거로웠던 거야. 그래서 니네들 귀족 집단의 이익을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최고 대등관직 하나 만들 것이니 이 귀족 집단의 이익을 얘한테 전달해서 나한테 전달되도록 하여라 해서 상대등이라고 하는 최고 귀족관직을 만들게 돼. 아무튼 최고 귀족이에요, 상대등. 이거 좀 중요해. 아무튼 얘가 화백회의 주관하는 애죠. 자, 그리고 이제 신분제인 골품제 신분제도를 정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디 그 빈 공간이 있으면 좀 적어. 이게 좀 사실 킬러예요, 골품제가. 자, 이거 신라 신분제도인데 초창기에는 자, 나라 건국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들을 골족 이렇게 불러. 골족. 자, 이 골족은 왕을 중심으로 한 왕족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골족만 왕을 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품족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품족은 나라 건국에 공은 있는데 그렇게 큰 기여는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귀족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품족은 6두품, 5두품, 4두품, 3두품, 2두품, 1두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8세기 흥덕왕 때 기록에 따르자면 1두품, 2두품, 3두품은 평민으로 분류되는 친구들이야. 자, 그러면 이제 귀족 집단으로 공식적으로 분류되는 친구들은 4, 5, 6두품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왕을 할 수 있는 골족이 7세기에 진평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한 이해로 이 골족이 두 개로 쪼개지게 돼. 7세기가 600년대는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 골족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데 어떻게 쪼개지게 되냐면 진평왕은 자기 직계자손만 왕을 계속했으면 좋겠어. 근데 문제가 뭐야? 자기 친척 집단도 골족무리에 해당해서 자기 직계자식이 보위 자리에 올랐을 때 친척 중에 누군가가 군사정변을 통해서 자기 직계자손의 왕위를 찬탈해도 정통성상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자기 직계자손만 이제 왕 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골족 중에 성스러운 뼈다구로 해서 진평왕의 이제 직계자손들을 성골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를 하게 돼. 자, 그리고 이제 진평왕의 친척 집안들은 진짜 뼈다구로 해서 진골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하게 됐고 7세기 이후에 이제 성골만 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골품제의 특징을 좀 옆에다가 써놓을 건데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 필수 지식이다. 어머, 신발 깜짝 놀랐네. 자, 일단 첫 번째 이거는 왕경인에게만 지급되는 신분제도예요. 왕경인에게만 지급됐다. 그럼 왕경인이 뭔데요? 왕이 살고 있는 도시경, 왕이 살고 있는 도시 사람들에게만 지급됐다. 얘들아, 신라 수도 어디지? 이건 상시. 어디야? 신라 수도 어디야? 어디야? 고마워. 자, 아무튼 경주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골품제 신분은 경주 사람들에게만 지급되는 신분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피곤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아무튼 경주 사람들에게만 지급됐어. 자, 그러니까 경주 외 지방 사람들은 새로운 신분제도인 외위라고 하는 신분제도에 적용을 받지 골품제는 경주 사람들한테만 지급받아. 지급돼. 그러면 봐봐. 내가 경주에서 사는데 신분이 왕족이야. 그럼 나 누구야? 성골인 거야. 됐지? 자, 근데 내가 경주 사는데 귀족이야. 그러면은 나는 4, 5, 6 진골 중에 하나인 거야. 이해됐지? 자, 근데 내가 평민이야. 1두품, 2두품, 3두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인간들은요, 왜 신분제를 만들까요? 간단해요. 기득권이 계속 기득권 헤쳐먹으려고 만든 거거든. 그럼 아랫사람들이 올라오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타고 태어난 신분에 따라서 관직 승진에 제한이 걸려 있는 게 특징이야. 관직 승진에 제한이 걸려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해줄게. 가장 높은 애가 성골은 왕한다고 치고 진골이에요. 일단 신하를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신분이 진골이야. 진골 같은 경우에는 17등급이 있다 그랬잖아. 정치적 등급이. 자, 1급 관직을 이벌창 관직이라 그래. 이벌창 관직까지 막힘없이 승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친구들 생각. 자, 애는 1급 이벌창 관직까지 쭉 승진이 돼. 애는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어 없어? 없는 쪽이야. 알겠지? 자, 그럼 언제부터 제한이 생기냐? 진골 다음 신분인 6두품 친구들부터 제한이 생겨요. 자, 일단 이 6두품 친구들은 6급 관직인 아찬직까지밖에 승진이 안 돼. 얘네들은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5급 대아찬직 책으로는 절대 승진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생겨? 승진 제한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6두품 친구들이 이 사회에 불만이 많아요. 진골 친구들보다 능력 좋은 사람들 많거든. 근데 타고 태어난 혈통이 6두품이라 장관직 책에 못 올라가서 6두품이 이 사회에 불만이 많아. 자, 그 다음에 이제 5두품 친구들은 10급 대남아 직책까지 승진이 가능해. 10급 대남아. 자, 그 다음에 이제 4두품 친구들은 12급 대사직까지 승진이 가능해요. 자, 요게 항상 킬러예요. 요거 나오면은 애들 대부분 틀립니다. 그래서 각 신분별로 어디까지 진출 가능한지 이거 암기하는 게 포인트야. 천천히 적어. 천천히. 다 적으면 얘기해. 물이나 마셔야겠다. 글씨 못 알아보겠지. 미안해. 6급 아찬, 5두품 10급 대남아, 12급 대사, 4두품은 12급 대사까지. 진골 1급 이벌찬. 그 정도야? 그래? 미안해. 글씨체 안 좋아서. 근데 어쩔 수 없어. 글씨체는 그 사람의 인성을 반영한대요. 제 인성이에요. 됐었어? 설명 좀 계속 할게. 자, 신분에 따라서 관직 승진에는 제한이 걸려 있는데 재산의 규모도 신분에 따라서 제한이 걸려 있어.
자, 만약에 밑에 있는 친구들이 뭐 장사 같은 거에서 돈을 잘 벌어. 그러면은 신분제 질서가 어떻게 되지? 붕괴될 수 있잖아.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재산과 가옥의 규모, 심지어 술의 규모까지 싹 다 제한이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거야. 진고래들은 24척 이상의 평수에서 살 수 있는데 육두품은 무조건 21척 이상으로 평수를 리모델링해서 넓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옥의 규모 역시 신분에 엄연한 구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아무튼 이런 골품제 제도를 정비한 게 법흥왕의 업적이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법흥왕의 연호가 있는데요. 건원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해요. 연호가 뭐야, 연호가? 연도 부르는 기준이잖아. 어머, 근데 이 연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신화국가였다, 아니면 자주 독립국가였다? 자주 독립국가였다는 증거인 거야. 연호는 어떤 나라의 종속관계 있는 신화국가는 절대 선언할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법흥왕의 마지막 업적 얘기할게요. 금강가야를 병합해요. 금강가야를 병합했다. 자, 요거 좀 별표 좀 칠래? 이거 사료 문제 많이 나와. 자, 당시 이 금강가야라고 하는 가야국 하나가 있었는데요.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이 사람 써놔. 김구해야, 김구해. 자, 이 김구해를 어떤 사료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해. 고형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어쨌든 금강가야의 마지막 황제였던 김구해가요. 낙동강 유역에 그 법흥왕의 군사가 딱 집중되고 있더라고. 딱 봐도 금강가야 칠 생각인 것 같아. 어쨌든 신라한테 무려 병합당할 바에야 자진해서 차라리 신라 백성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자. 이렇게 해서 김구해가 금강가야를 통째로 532년에 법흥왕에게 갖다 바쳐주게 돼요. 자, 그럼 법흥왕 입장에서는 금강가야라는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쳐준 저 가야국가의 김구해한테 감사해, 안 감사해? 개감사해. 그래서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진골 신분을 하사해줘요. 그래서 이 금강가야의 왕인 김구해의 본관이 어딘지 알아? 김해김씨 집안이야. 그래서 김해김씨 집안이 진골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찌됐든 끝났고요. 법흥왕. 그 다음에 이제 전성기 이끈 진흥왕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왕. 자, 일단 이 진흥왕의 첫 번째 업적은 뭐냐면 황룡사라고 하는 사찰을 경주에다가 올렸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진흥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황룡 한 마리가 꿈속에서 월 나왔대. 그리고 이제 경주 어딘가에다가 좌표를 찍어준 거야. 여기에다가 사찰 올려. 이렇게 해서 우리 황룡이 좌표 찍어준 곳에다가 사찰을 올린다 해서 황룡사라고 하는 사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또 포인트 하나 잡아드리자면 황룡사라고 하는 사찰터에요. 황룡사 구축목탑이 나중에 만들어지게 돼. 근데 여기서 조금 구분하자. 황룡사 구축목탑은 진흥왕 다음에 선덕여왕이 만든 거지 진흥왕 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황룡사라고 하는 사찰터는 진흥왕 때 만들어진 게 맞지만 거기에 있는 9층의 목탑은 나중에 선덕여왕 때 만들었다. 7세기 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얘들아, 아나? 중딩 때 배웠잖아. 황룡사 구축목탑은 지금 현존해, 안 해? 안 하죠? 누구의 침략에 의해서 소실됐죠? 몽골 고려시대 때 1258년에 13세기에 몽골의 침략에 의해서 불타서 소실됐어. 지금 복원이 됐게 안 됐게? 되지 않았어요. 그 복원 뭐라 그러지? 그래픽 복원도만 있어. 그래픽 복원도만. 그 경주 가면은 내가 그 황룡원 얘기 했나? 황룡원 얘기? 안 했어? 안 했어? 옛날에 초딩 애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복원이 지금까지도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걔네들이 그런 거야. 아닌데요? 부모님이랑 경주 놀러 가는데 복원 돼 있던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안 돼 있어. 나는 내 거 이제 교재 보면은 안 돼 있다 나와 있잖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돼 있다는 거야. 있다고. 그래서 한번 그때 휴가 내서 처음으로 경주를 한번 놀러 가봤어. 근데 그 드라켄 있는 경주월드 알아? 엑스포 있는데 거기에 진짜 가니까 있는 거야. 졸라 크게. 그러니까 학원 건물 크기만큼 되게 커요. 그래서 역시 역사를 직접 답사하면서 배워야 되는구나 하면서 좀 반성했거든. 그래서 여기 황룡사 구축목탑 안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매표소를 계속 찾고 다녔단 말이야. 매표소가 신발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10분 동안 계속 거기만 계속 뺑뺑 돌았거든. 회전 초반 마냥. 근데 거기 관리하시는 아저씨가 있을 거 아니야. 아저씨가 갑자기 와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문화재 구경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 문화재 아니에요. 호텔이에요. 이러는 거야. 근데 진짜 호텔이야. 무슨 호텔을 헷갈리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놨어. 황룡사 구축목탑하고 똑같이. 황룡원이라는 호텔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서 걔네한테 내가 얘기했어. 야, 그 호텔이잖아. 이러니까 모르셨어요? 이러던데. 역시 성악설이 맞아. 내가 봤을 때는 성선설은 틀렸어. 자, 아무튼간에 그래요. 아무튼 초딩한테 농단당한 일 한 번 있었어. 아무튼간에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랑이라고 하는 청소년 조직을 만들었답니다. 자, 얘네들은 평상시에 개울가에 모여서 유학 공부하고요. 전시 상황이 되게 되잖아. 항상 선봉에 나서는 청소년 군부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리고 이제 라스트 한강부터 해서
고구려의 함경도 인근까지 영토를 크게 확장한 업적을 갖고 계신 분이야. 자, 얘들아, 압불사 진흥왕은 자기가 점령한 영토에 꼭 비석을 세워야 직성이 풀리시는 이상한 비석병에 걸리신 분이에요. 그럼 이 비석을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야겠다. 자, 일단 한강이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자, 여기 한강 상류 지역을 점령한 기념해서 551년에 적성마을에 적성 비석을 만들어. 단양 적성마을에 비석을 만들어. 그게 단양 적성비야. 자, 그리고 이제 한강 하류 땅을 백제 성왕을 배신해가지고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 한강 하류 땅 점령 기념 555년에 북한산이라고 하는 이제 산이 있어. 여기다가 북한산비라고 하는 비석을 수립한답니다. 얘들아, 한강 하류를 점령한 기념 북한산비를 만들었대. 이 북한산은 서울에 있어요. 자, 이 북한산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노스코리아 마운틴이야? 그럼 북한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해석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조선 수도가 어디지? 한양이야. 한양 북쪽에 있는 산을 북한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북한산은 서울에 있을 수 있어요. 알겠지? 서울에 있는 산이야. 제발 북한에 있지 않다고 불편함을 느끼지 마세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비와가야 합병기념 561년에 창녕비라는 이름의 비석을 수립해. 그리고 여기 함경도 점령기념 황초령비를 568년에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두만강 정령기념 마울령 고기에다가 마울령 비석을 568년에 각각 만들게 돼요. 자, 그럼 총 진흥왕은 영토 점령기념 총 몇 개의 비석을 설치했지? 5개. 자, 하나만 좀 알아둡시다. 자, 이 단양적성비 말고 이 4개의 비석은 다 순수비에 해당해요. 자, 뭐라고? 순수비. 자, 이 순수가 뭐냐면 왕이 직접 그 지방에 행차하는 행위를 순수했다 그래. 즉, 이 4개의 비석은 진흥왕이 직접 이 지방에 뭐 했다? 행차해서 명령을 통해서 올린 비석이야. 근데 단양적성비는 뭐야? 진흥왕 오셨다 안 오셨다? 안 오시고 그냥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만든 비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562년에 대가야라고 하는 나라를 자기의 영토로 병합을 했다랍니다. 대가야 병합. 그래서 이 대가야 병합사료 나오면은 이 사람들 나올 거야. 대가야를 병합하기 위해서 신라 장수 이사부와 사다함에게 군사를 줘서 저 대가야를 신라의 영토로 병합하는데 성공을 하게 돼. 친구들아, 여기 있는 이사부가 그 지중왕 때 우상국 정벌 했던 이사부하고 같은 인물일까? 같은 인물이야. 그때는 20대 청년 장군 이사부고요. 이때는 70대 노장 이사부예요. 같은 사람이요. 그래서 이사부 나왔다 하면서 바로 지중왕 우상국 정벌로 꼬라박으지 마시고 끝까지 사료를 읽으세요. 어디를 병합한 건지, 우상국인지 가야인지. 아무튼 대가야를 병합한 게 끝. 자, 이제 신라 역사 끝났고요. 가야 역사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가야. 자, 가야는 여기 낙동강 인근에 여기에 수립된 연맹 국가예요. 총 6개의 가야국이 연맹해서 얘네들을 육가야 연맹 이렇게 부른답니다. 얘들아, 몇 개 국가가 연합했다고? 6개. 그래서 육가야 연맹 이렇게 부르는데, 가야라는 역사는 전기가야 시대와 후기가야 시대를 우리가 구분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 자, 일단은 전기가야 시대를 이끌었던 육가야 연맹의 맹주 국가는 금관가야라고 하는 가야국이었어요. 6가야 중에 제일 힘센 게 금관가야였어. 자, 이 금관가야의 중심지 수도는 어디였냐면 김해였답니다. 그래서 김해를 중심으로 해피해피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이제 외인들이 신라를 공격하는데 외인들이 금관가의 중심지인 김해성으로 도망을 갔지. 그때 고구려 광개토태양의 군부대가 그대로 따라왔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400년에 고구려의 군사 공격으로 인해서 여태 김해성이 초토화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생각이라는 걸 합시다. 자, 그럼 가야의 중심지인 김해가 작살이 났으니까 이 김해를 육가연맹의 중심지로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가야의 중심지는 어디로 이동되게 되냐면 고령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김해를 중심한 금관가야는 이제 맹주국가의 자리를 고령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대가야에게 뺏기게 된 거야. 그래서 전기가야 시대와 후기가야 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기준점은 이거예요. 고구려의 군사 공격으로 김해성이 초토화된 사건. 자, 어찌됐든 김해성에서 시한부 인생 살다가 버풍왕이 곧 있으면 금관가야 칠 것 같네. 그래서 김관가의 마지막 황제인 김구애가 차라리 이럴 거면 신라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해서 신라 버풍왕에게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쳐주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신라 버풍왕에 의해서 멸망한 게 금관가의 역사다. 끝. 대가야 얘기할게. 자, 대가야는 후기가야 연맹을 이끌었는데요. 중심지는 고령이었습니다. 그래서 562년에 나중에 추후에 신라의 전성기를 이끄는 진흥왕의 군사 공격을 받아서 결국 진흥왕에 의해서 병합된 거야. 얘들아, 옆에다가 이거 하나 써놔. 금법대진 이렇게 써주세요. 금법대진. 금법대진.
이게 뭔 소리냐면 금관가야는 법흥왕 때 망했고 대가야는 진흥왕 때 망했어. 그래서 요거 하나 알고 있으면 가야국가에 관련된 역사는 한 문제는 맞추실 거예요. 금법대진이야. 금법대진. 금관가야는 법흥왕 때 망했고 대가야는 진흥왕 때 망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야의 경제만 하고 삼국전쟁 통일사 갑시다. 예, 경제사. 얘들아, 여기가 낙동강이야. 덥고 습해. 신발 걸으면 무슨 농사가 잘 되지? 벼농사. 그래서 얘네들은 벼농사 하면서 먹고 사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낙동강 인근에는 뭐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 이거 잘 기억하고 있네. 아이언, 철. 그래서 이 철을 낭랑에 있는 중국인들과 외인들한테 주로 수출하면서 먹고 살았답니다. 이게 의외로 이제 변별력 선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어디하고 어디에 수출하면서 철을 어디에 수출하면서 먹고 살아? 낭랑과 왜? 낭랑 지역이 어딘지 기억나? 기억나? 고조선 멸망하고 나서 한나라의 무제가 어디에다가 설치한 중국 지역? 존나 외롭네. 어디지? 북한 평양이야. 오케이, 평양이야. 가온이 화이팅. 계속 연달아서 수업 들으니까 죽을 것 같지?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이제 삼국 통일전쟁사 얘기할 거야. 삼국 통일전쟁사. 많이 왔다 이제. 6세기에요. 동아시아에 두 개의 군사동맹이 이렇게 조직이 돼요. 잘 들어봐. 자, 일단 중국이 원래 위진남북조라고 해서 두 개의 왕조로 쪼개져 있었잖아. 자, 589년에 하나의 왕조로 통일이 되게 돼. 바로 수라는 이름으로. 자, 이 수하고 동쪽 끝에 있는 신라하고 동맹관계를 체결해요. 자, 그리고 이 수라고 하는 제국은 고구려하고 네 차례 전쟁에서 실패해가지고 결국 분열을 맞이하게 됐고 그 다음에 등장한 통일왕조가 당나라인데 이 수든 당나라든 신라하고 계속 동맹을 유지해. 그래서 이 동맹을 무슨 동맹이라 그러냐면 동서동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중국과 동맹한 이 동서동맹이 힘이 막강할 거 아니야? 그럼 남북에 있는 세력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연대를 해야 돼. 그래서 러시아하고 몽골 땅 돌아다니고 있는 북방의 돌궐족과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고구려, 그 다음에 여기에 백제, 그 다음에 백제의 신하국가 니폰 이렇게 해서 사국 동맹이 체결되니 이 동맹을 남북 동맹이라고 얘기해요. 자, 결국 이 동서동맹과 남북동맹은 충돌을 하겠니 안 하겠니?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동서동맹과 남북동맹의 첫 번째 충돌 사건이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을 줄여서 여수전쟁으로 발발돼요. 여수전쟁. 자, 일단은 1차 전쟁부터 얘기를 할게. 1차 전쟁은 수나라를 건국한 수나라 문제가 일으켰어요. 자, 일단 이 수는 중국을 이제 하나로 통일한 왕조예요. 일단은 그 통일한 업적 갖고 있는 게 1대 왕제 수 문제였어. 자, 일단 수 문제는 옆나라 고구려의 영양왕에게 조공 채봉 관계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냅니다. 무슨 관계 요구했다고? 조공 채봉 관계. 얘들아, 이거 어려운 개념이니까 좀 잘 들어봐. 자, 채봉은 뭐냐면 신하로 임명하는 걸 채봉이라 그래. 다시 뭐로 임명하는 걸 채봉이라 그래? 신하로 임명하는 거. 자, 그럼 신하가 됐으면 자식 국가 이제 신하가 된 거거든.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명절날 뭘 갖고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지. 이거를 조공 갖다 바친다 그래. 그래서 이 조공무역의 특징은 뭐냐면 받는 쪽보다 갖다 바쳐주는 쪽이 더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게 조공무역의 특징이야. 자, 한번 우리가 명절날 한번 생각해봐. 곧 있으면 설날이잖아. 너네들이 큰집 할아버지 집 가겠죠. 그럼 할아버지 집 갈 때 빈손으로 가요? 싸가지 없이 참치킨 하나라도 들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참치 먹어 하면서 줄 거 아니야. 그럼 할아버지가 이걸 받지. 그럼 니네 집 돌아갈 때 똑같이 줘? 아니면 더 많이 줘? 그래. 그래서 조공무역은 갖다 받쳐주는 쪽이 이득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됐어? 오케이. 간단하게 얘기할게. 이거는 뭘 요구한 거냐면 군신관계를 요구한 거야. 수가 임금하고 고구려 신하로 들어와라 이거 하면서 요구를 한 거야. 자, 근데 당시 고구려 황제였던 영양왕은 역사가 수보다 고구려가 훨씬 더 깊거든. 내가 니네들 신하를 왜 들어가? 해서 얘네들의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선택을 하게 돼요. 당시 고구려 황제였던 영양왕은 이렇게 판단이 들었대. 지금 중국 황제의 군신관계 요구를 자기가 거절했지. 그럼 이 요구를 거절했으니 자존심이 상한 중국 황제는 필히 고구려에 쳐들어와 안 쳐들어와? 쳐들어올 게 분명해. 어차피 전쟁할 운명이면 선빵 필승이라고 해서 먼저 선빵 때려버리자 해서 당시 고구려 용병 집단으로 뛰고 있는 부족이 있어요. 걔네들을 말가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가린 10,000명을 동원해서 중국의 요서 지역을 먼저 선빵 때려요. 선제 공격. 자, 그럼 1차 여수 전쟁은 고구려의 선제 공격을 시작돼? 수나라의 선제 공격을 시작돼? 고구려의 선제 공격을 시작돼. 물론 고구려인이 아니라요. 고구려 밑에서 용병 띄워주고 있는 말갈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어. 얘네들 동원해서 선빵을 때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요서 지역 이뮤관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이때 갑자기 장마철이 딱 겹쳐버린 거야. 비가 와 이렇게 많이 내려.
그리고 수나라 병사 30만이 여기서 싸우는데 갑자기 어떤 병사 하나가 콜록콜록 이러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장마철이야. 습하지. 전염병이 더 어떻게 돼? 쉽게 창궐하겠지. 30만 명이 다 콜록콜록 이래요. 그래서 수나라 황제는 이제 싸울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바로 여 지역에서 퇴각을 하게 돼. 자, 이렇게 해서 1차 여수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다? 고구려의 승리로 끝나게 돼. 자, 그리고 나서 2차 여수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자, 여따가 별표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나와요. 2차 여수전쟁이. 자, 일단 2차 여수전쟁을 일으킨 수나라의 2대 황제이자 마지막 황제가 수양제예요. 잘 들어봐. 이 수양제는 자기 아버지인 문제라는 황제를 직접 목 졸라 살해하고 자기가 황제 자리를 찬탈한 사람이야. 패륜하죠? 근데 애가 좀 또라이 새끼야. 지가 아빠 죽여놓고 아빠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전에 고구려하고 전쟁에서 어떻게 됐지? 졌잖아. 그래서 고구려에 꼭 쳐들어가겠다는 야욕을 깨고 계신 분이 양제야. 그래서 양제는 똑같이 아버지와 비슷하게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 당연히 고구려의 영양왕은 어떻게 하겠어? 거절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113만이나 되는 전투병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한 게 수양제입니다. 그래서 2차 여수전쟁은 수나라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돼요. 아, 참고로 보급병까지 합치면 300만 명 정도가 동원됐던 전쟁이었어. 그러니까 전 세계 고대 역사 통틀어서 가장 큰 전쟁이 이 2차 여수전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요, 일단 수양제는 단순히 그냥 물량으로만 때려 박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구려는 산성을 끼고 너무 잘 싸우는 거야. 그래서 여기 국경 지역에 있는 요동성, 신성, 대함성 그 하나도 함락을 못해. 4달 동안 성 하나도 함락 못하다 보니까 수나라 병사들의 사기는 가면 갈수록 떨어져. 그래서 원정팀 입장에서는 전쟁이 장기전으로 지연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 113만의 전투병 중에 가장 잘 싸우는 30만 명을 따로 추려서요, 별동대라고 하는 특공부대를 조직해요. 별동대. 그리고 이 별동대의 사령관으로 자기가 총애하는 우중문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해. 그리고 이 우중문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중문아, 너는 성 하나하나 다 격파하지 말고 이 성을 다 지나쳐서 고구려 왕이 거처하고 있는 평양성을 직접 공격하여 고구려 왕을 사로잡아오라 라고 하는 특명을 내리게 돼. 그래서 우중문 씨는 성 점령 안 하고 다 지나쳐서 평양성으로 진격을 하고 있었어요. 얘들아, 근데 이렇게 전술 짜면 안 돼. 왜 그런지 알아? 성 왜 지나치면 안 돼? 성 점령 안 하고 왜 그냥 지나치면 안 돼? 간단하지. 뒤에 이제 성이 있으니까 적군이 있잖아. 자, 이렇게 되면 후방의 보급로가 차단돼요. 그리고 양쪽에서 협공당할 수가 있잖아. 근데 수양제가 지금 현재 평양성 직접 공격을 선택한 거는 그만큼 장기전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급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중문한테 이제 평양성 직접 공격 명령을 내려. 당시 30만 명이나 되는 수나라의 대군이 평양성을 향해서 직접 공격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을지문덕 장군이 이거를 듣게 됐답니다. 을지문덕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미 수나라 병사들의 사기는 밑바닥이야. 그래서 조금만 사기 더 떨구면 고구려 측도 소수 병사지만 승산이 있다라고 본 거지. 그래서 수나라 별동대 막사가 있을 거 아니야. 병사들이 쉬고 있는. 자, 그러면 고구려 병사들은 이때 창하고 칼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꽹가리하고 징을 들고 있어. 그럼 얘네들이 막사에서 주먹밥 이렇게 딱 먹을 때쯤 꽹가리하고 징 치면서 진격하면서 이렇게 따라라랑 하면서 이제 수나라 병사들한테 공격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갑자기 징 소리가 나니까 수나라 병사들은 밥 처먹고 있다가 주먹밥 어떻게 해야 돼? 버리고 추격을 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추격을 하잖아. 고구려 애들은 고구려인들이기 때문에 고구려 지형을 잘 이용해요. 골짜기하고 일부러 늪지대, 습지 같은 데 일부러 유인하는 거야. 그래서 다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만 죽이고 다시 살려보내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온 수나라 병사가 막사에 떨어져 있는 주먹밥을 딱 줍고 먹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꽹가리 소리가 따르르릉 치면서 공격하면서 고구려가 또 이질하라는 거야. 이런 지랄을 한 8번을 반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똥개울려 한 8번 반복하다 보니까 수나라 병사들의 눈동자가 풀리기 시작해. 근데 우리 을지문덕은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어. 사기가 떨어진 걸. 그래서 을지문덕은 그날 새벽에 백기를 들고 우중문에게 항복하는 척 수나라 진영을 찾아가. 여태 이제 우중문이가 대가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친구거든. 그러니까 진짜 항복하는 줄 알고 고기하고 술을 내준단 말이에요. 을지문덕 장군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우중문이가 먼저 술 취해서 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을지문덕이 수나라 이제 막사 쪽으로 나와서 병사들의 상태를 보는데 이 수나라 병사들의 그 눈동자 자체가 이미 집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가 이미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을지문덕은 됐다 해서 이제 새벽에 탈출하기 전에 우중문한테 어여쁜 쪽지 하나 남기고 가는데 그게 여수장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라고 하는 글이에요.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 이미 그대의 지약은 하늘이 알고 그대의 공덕은 이미 땅이 알고 있으니 이만 만족할 말면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이 적힌 이 글을 남기고 토셔요. 간단하게 이걸 직역을 해볼게. 그래, 너 존나 똑똑해.
그리고 이 전쟁에서 공 존나 많이 세웠으니까 이만 만족할 만하면 이만 꺼지시지 그래? 이런 내용의 이제 서신을 적군의 장수한테 보낸 거야. 그래서 이 우중문이는 이 글 보자마자 개소름이 돋아. 아, 우리 지문덕의 고구려 군사들은 자기들이 이길 걸 확정하고 있구나 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수양제한테 퇴각을 요청하는 서신을 딱 이제 보내고 바로 이제 퇴각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청천강 상류에 살수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무슨 강? 살수. 여기가 원래 강의 수위가 되게 높았어. 그래서 수나라 병사들 30만 명이 내려왔을 때 인공다리인 부교를 만들어서 건너왔단 말이야. 근데 이때 고구려 추격군이 이제 쫓아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수나라 우중문에 30만 대군이 이제 도망가고 있었는데 이때 좀 급한 상황이야. 근데 이게 살수강 딱 도착하니까 강의 수위가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우중문이가 거기서 판단이 제대로 섰어야 되는데 지금 추격군이 뒤에 이렇게 붙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급하잖아. 판단 의식이 흐려져. 그래서 이제 우중문이가 강을 도하라 명령을 내린 거야. 그래서 수나라 30만 명이 살수강에 첨벙첨벙 딱 들어가게 되는데, 여태 이제 강의 수위가 낮은 이유가 있겠죠. 살수강 상류에서 고구려 병사들이 뚝을 만들어 놓고 물을 묶어두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30만 명이 지금 뭐 어디에 들어온 거야? 워터파크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게 개장을 해줘야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공이라 그래. 물 공격으로 인해서 30만 대군 중에 2천 명 남고 다 죽게 된 게 그 유명한 612년 살수대첩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면 좀 쉽냐면, 자, 살이 죽인다라는 의미잖아요. 아, 수나라 졸라 죽였다 해서 살수대첩 이렇게 외우면 좀 깔쌈하게 외우기 편합니다. 그래, 아니 근데 이거 좀 역사적 사실 하나 알려줄게. 여태 고구려 애들은 농사를 주로 짓는 농경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뚝이나 저수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었대요. 그냥 단순한 매복 작전으로 보는 게 학술적으로 맞기는 해. 수공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양제는 쌍남자야. 마음먹으면 꼭 이뤄야 돼. 그래서 이제 고구려 원정 3, 4차 원정 전쟁도 계획하게 됐는데 결국에 다 무산되게 됐다. 나중에 이제 수양제에게 고구려 황제 영양왕이 서신을 보내요. 야, 이제 좀 그만하고 우리 이제 평화롭게 지내자 해서 화친을 제의하게 되거든. 당시 이 수양제는 고구려 황제가 제시하는 화친을 안 받아들이잖아. 백성들한테 돌맞아 되죠. 이유가 이 고구려 원정 하겠다고 여기 전선에서 죽은 백성들 숫자만 400만 명이야. 그러니까 여태 수양제는 어쩔 수 없이 고구려한테 화친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태 이제 그래도 중국 황제의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수양제가 고구려 황제 영양왕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원했던 조공 채권 관계 질서 맺어줄 거야? 우리한테 조공 갖다 바쳐줄 거야?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고구려 황제 영양왕이 아이 그게 뭐가 어려, 조공 갖다 바쳐줄게, 이렇게 해서 화친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화친 체결 이후에 어떠한 조공사절단도 수나라 수도에 간 적이 없어요. 자, 어찌됐든 이러고 나서 이 수나라 양제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나 봐. 자기 원전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400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술 처마시면서 계속 여자 끼고 쳐놀아. 그 내가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 사람 이름은 기억이 안 나. 수양제를 모시는 호위무사 하나가 있거든. 별명은 기억나. 원숭이야, 원숭이. 왜 이름이 원숭이냐면, 궁녀하고 이제 술 마시면서 놀 때 눈이 심심해. 그럼 원숭아 이러면 그 호위무사가 딱 나온단 말이야. 엉덩이로 이름 써 하면 엉덩이로 막 이름 쓰고 막 그런 애야. 애는 궁궐폭력을 당했던 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양제한테 악감정이 많을 거 아니냐. 자, 근데 이 원숭이님이요, 이제 수양제가 저 새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백성 400만 명이 되졌어. 근데 저 새끼는 반성하기는커녕 여자 끼고 맨날 술 처마시고 논단 말이야. 그래서 니도 네 아빠랑 똑같이 죽어봐 해갖고 목 졸라서 수양제를 살해해. 자, 이렇게 해서 수양제가 살해되고 나서 수나라는 다시 분열을 맞이하게 됐고, 이 분열을 통일한 게 바로 중국의 당이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자, 그러면 통일왕조 이 당나라 역시 우리나라 고구려에 쳐들어왔게요, 안 쳐들어왔게요? 당연히 쳐들어왔겠지. 그렇게 해서 고구려와 당나라의 1차 전쟁이 645년에 있게 되는데, 여태 쳐들어왔던 당나라 황제는 당태종 이세민입니다. 당나라의 2대 황제세요. 당태종 이세민에 대한 인물 설명 잠깐 할게. 당태종 이세민은 30년 동안 전쟁터를 누비는 무인 출신의 황제인데요. 30년 동안 전쟁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의 별명은 전쟁의 신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중국 황제 자리에 앉았으니 중국의 신하들은 항상 쩔쩔맸지.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이 뭔 말을 할 때마다 역시 패하십니다 라는 식으로 똥꼬만 졸라 빨아댔던 거야. 근데 여러 신하 중에 위징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어. 그 위징만 당태종이 무슨 정책을 한다 하면은 쓴소리를 계속했대. 그래서 당태종 입장에서는 그 위징이라는 신하가 밉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자기의 부인 황후와 함께 침소에서 이런 얘기를 나눠. 자, 다른 신하들은 나의 비위를 잘 맞춰주는데 저 위징이라고 하는 신하 하나만 자꾸 나한테 쓴소리를 하니 꼴 보기 싫은데 내가 저 새끼 죽여버릴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 이세민이가. 그때 부인이 참 말을 이쁘게 했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신하가 당신 곁에 있다는 것은 이미 당신이 훌륭한 성국 황제가 됐다라는 증거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훌륭한 황제이니까 쓴소리하는 신하가 항상 옆에 있을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당태종 이세민은 그 위징을 자기의 스승 삼아서 평생 보필해서 모셔요. 근데 스승님이 위징이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원데이 투데이 하는 그런 날이야.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서 제자이자 그 황제인 이세민이를 보고 싶대요.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을 자기 집에 불러.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그 스승의 손을 잡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듣게 되는데, 그때 위징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세민아, 네가 고구려에 침공 계획이 있는 것 같구나. 그런데 고구려는 산세가 험한 지역이라 여기는 쳐들어가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당장 내 앞에서 약속하거라. 고구려에 침공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세민이 이미 침공할 계획이 다 있었어. 다 수립을 해놨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죽기 전에 스승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거기서 말문이 막힌 거지. 그래서 여태 스승 위징은 처음으로 제자이자 황제인 당태종 이세민에게 역정을 내요. 쳐들어가지 말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조를 한단 말이야, 스승과 함께. 그러니까 네 스승님, 고구려에 쳐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징을 보내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한번 당신들도 느꼈을 건데 선생 말 듣는 제자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 1등급이죠.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은 고구려에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명문으로 세운 게 연개소문의 정변이에요. 자 일단 이 연개소문의 정변은 당태종 이세민의 침공이 있었던 645년 3년 전에 있었던 642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자 연개소문은 고구려의 최고 귀족이라고 보시면 돼. 수나라하고의 4차례 전쟁 끝나고 영유왕이라고 하는 고구려 새 황제가 즉위해요. 근데 이 영유왕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 그래. 이런 판단이었거든. 이미 고구려 유민들은 4차례 수하고 전쟁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쳤어. 새롭게 중원 땅을 통일한 저 당이라는 제국과 조공 채pon관계, 그냥 군신관계 맺어서 평화롭게 살고 그들의 선진 문화를 받아오는 것이 고구려 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본 거야. 근데 당시 귀족이었던 망리지 직책에 앉아 있었던 연개소문은 좀 성격이 달랐어요. 아니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저 중국한테 신하국가로서 조공 갖다 바치면서 길길대. 그래서 영유왕하고 항상 만나면 싸워. 그래서 이 영유왕이 어느 날 연개소문을 살해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우리 연개소문이 그걸 미리 알아버렸다. 그래서 영유왕을 따르는 그 문신 신하들에게 연애를 베푼다고 자기 집에 다 초빙을 해요. 그리고 고기하고 술을 잔뜩 줘.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날 고기 맛있죠 하면서 존나 처먹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러니까 딱 저녁 6시쯤 되니까 연개소문의 사병이 집을 딱 에워 감싸더니 뒷문을 걸어 잠궈. 그리고 영유왕을 따르는 문신 귀족들을 전부 다 살해하고 그 평양성에 영유왕이 살고 있는 안악궁에 연개소문의 사병이 쳐들어가. 그리고 연개소문은 직접 영유왕을 멱살 잡고 끌어내려와가지고 이 영유왕을 토막살이네요. 그리고 그 토막낸 시신을 산천에다 뿌려버린단 말이야. 그때 당시 영유왕의 친척 동생 하나가 영유왕이 살해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공포스러워서 옆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거든. 자 연개소문은 애 벌벌벌 떨고 있는 바운스가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너가 다음 황제 해라 이렇게 해서 영유왕이 살해되고 새로운 황제 보장왕이 연개소문의 정변을 통해서 즉위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 이게 연개소문의 정변이야. 당태종 이세민은 이 사건을 구실로 삼아서 고구려에 침공을 해요. 자 명분은 이렇게 세워. 자 옆나라에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신하 녀석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불법 괴뢰 정부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천하의 질서를 바로잡고 있는 이 중국 황제에서의 덕망으로서 옆나라 연개소문의 정변을 없애고 이 괴뢰 정부를 없애고 정통성 있는 새로운 고구려 정부를 만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5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게 당태종 이세민의 1차 침공에 대한 역사예요. 자 일단은 30년 동안 이 양반은 진 적이 없었다 그랬지. 그래서 지금까지 함락되지 않았던 신성, 계암성, 요돈성, 현도성이 순서대로 다 넘어가기 시작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요동 지역의 길목에 위치한 성 하나 남았거든. 그 성 이름이 안시성이에요. 안시성. 사실 당태종 이세민한테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이세민 밑에 있었던 부관 하나가 이런 말을 해. 폐하, 성 중에는 굳이 함락하지 않고 넘어가야 될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안시성입니다. 안시성은 피하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세민이는 30년 동안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능히 여기를 넘을 수 있다 해서 또 기어코 50만 대군 이끌고 안시성 앞에 간단 말이야. 당시 안시성 성주는 조선 후기 연려실 기술 역사서에 따르자면 양만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대요. 당시 이제 양만추는 안시성 앞에 50만의 당나라 황제 이세민의 군부대가 집결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든 평양성에 있는 연개소문한테 원군을 요청해야 될 거 아니야? 원군 요청하는 서신 보내는데 연개소문은 양만춘한테 한 명의 원군을 보내지 않아. 이유가 뭐냐면 연개소문이 군사 쿠데타 일으켰을 때 평양성의 모든 성주들을 다 집결을 시켜요. 이거 뭐 하려고 그러냐면 자기의 명령에 따라서 수도 평양성에 입궐한 성주들은 나를 따르겠다는 것이고, 이때 평양성에 오지 않은 성주들은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잖아. 그런 성주도 다 죽일 생각이었어. 그때 참석 안 한 게 양만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나라하고 싸우기 전에 안시성을 먼저 공격한 건 평양성에 있는 연개소문의 고구려 군사였어요. 근데 이걸 또 성원민들하고 양만춘이가 막아내.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이 안시성을 공략했을 때 차라리 잘 됐다 싶었던 거야. 연개소문 입장에서는. 중국 황제하고 싸우다가 죽길 바랬던 거야. 그래서 원군 한 명도 안 보내는데요. 놀랍게도 원군 하나도 없이 성원민들과 함께 여기서 4달 동안 공격을 막아내. 그래서 여기서 4달 동안 딜레이가 생긴 거야.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은 뭐가 지금 현재 이 안시성을 공략하지 못한 이유일까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안시성은 거의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야. 지대가 높아. 지대가 높구나. 이건 진짜 중국 애들만 할 수 있는 발상이야. 지대가 높으면 지대를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만들면 되지.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이가 중국 병사들한테 명령을 내려. 흙퍼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해서 흙 퍼가지고 흙으로 만든 토산이라고 하는 산을 만들어. 자, 이렇게 해서 당태종의 50만 대군이 토산 위에 딱 올라서게 되는데 이렇게 지대 똑같이 해서 건너갈 생각이었던 거야.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갑자기 레인드라. 비가 내리기 시작해. 자, 그럼 흙하고 비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지? 진흙이 되지. 자, 이렇게 해서 50만 대군의 무게를 못 견딘 토사는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데 하필 무너져도 안시성 방향으로 와르르 이렇게 무너진 거야. 자, 그래서 당시 이 토산 무너졌을 때 당나라 병사들 굉장히 많이 죽었고요. 안시성을 지키고 있는 고구려 병사들은 와, 당나라 황제가 보내는 선물인가 봐 해서 토산까지 점령을 한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토산도 잃어버리고 병사들도 잃어버린 게 당태종 이세민이야. 결국 이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퇴각을 하게 되는데 그 영화하고 드라마 보면은 좀 왜곡된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내가 좀 얘기를 할게요. 그 조인성 주연의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봤니? 난 그 영화 좀 싫어해. 외국으로 해도 너무 판타지가 많아. 거기 보면 드라마나 영화든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 당태종이 토산이 무너져서 당나라 병사들을 잃었을 때 오열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자꾸 이렇게 나대. 그러니까 이제 양만춘이가 활 갖고 와 해가지고 활을 딱 쏴가지고 당태종 이세민이 왼쪽 눈에 딱 적중한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왼쪽 눈을 실명한 상태로 당나라로 돌아간 게 당태종 이세민이다. 영화하고 드라마는 이렇게 연출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사 전공하는 선생님 전담 교수님이 있는데 자, 일단 이제 이게 역사적 사실이야. 자, 이 당태종 이세민은 자기한테 쓴소리하는 위징이라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을 만큼 겸손한 인물이야. 그래서 패배를 인정할 줄도 알아요. 그래서 이때 너무 리스펙이 생긴 거야. 자기가 30년 동안 전쟁터 누볐는데 한 번도 진 적 없잖아. 유일한 첫 패배가 양만춘한테 생긴 이 첫 패배인 거야. 양만춘이 적군의 장수지만 너무 존경스러운 거지. 그래서 이 비단과 은을 잔뜩 이제 성문 앞에다 놓고 양만춘한테 쌍따봉 날리면서 도망간 게 역사적 팩트예요. 자, 이때 평양성 성문이 열리게 됐고 평양성에 있는 연개소문의 추격군이 당태종 이세민을 추격하기 시작해. 이유가 당나라 황제는 고구려 사람이 아니라 고구려 지형을 몰라요. 퇴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자꾸 헤매는 거야. 자, 이 고구려 땅에 있는 당태종 이세민만 바로 사로잡게 된다면 당나라 황제를 사로잡는다면 당나라 영토까지 진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 연개소문은 꿈이 컸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 좀 알려드릴게요. 수양제는 중국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데 중국 사람들 당태종 이세민은 진짜 좋아하는 황제야. 이유가 자기의 잘못된 판단에 반성할 줄 알아. 그래서 도망가면서 계속 뭐라 그랬냐면 스승님의 말을 따를 걸 하면서 후회하면서 도망갔다 그래. 그리고 자기를 보필하는 호위무사 100명 정도가 있는데 애네라도 살리고 싶었대. 저 멀리서 고구려 기마병의 추격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 호위무사 100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나랑 같이 있으면 너네들은 죽게 될 것이니 어떻게든 흩어져서 해산한 뒤 수도 장안성까지 어떻게든 한 명 한 명 살아 돌아와라. 이 살아 돌아오면 높은 관직을 하사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지금 병사들을 다 흩어지게 한 다음에 자기 혼자만 어떤 고을의 우물에다가 몸을 숨긴다. 그리고 이제 그 고구려 군부대들이 덮쳐. 그리고 이제 이세민이 어딨어 하면서 막 이렇게 수색한단 말이야. 이 우물 안에 이렇게 수그려 있었던 거야. 마른 우물 안에. 자, 근데 어떤 고구려 병사가 그 우물 안을 이렇게 수색하는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우물 안을 이렇게 딱 들여다본 거야. 쪼그려 앉아 있는 이세민하고 분명 아이 컨택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황제는 나 되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근데 고구려 병사가 못 본 척 쓱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우물 안에 있는 이세민이가 존나 막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쟤는 분명 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왜 못 본 척 그냥 지나갔을꼬. 근데 궁금해도 지금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3일 뒤에 자기 힘으로 우물에서 이제 기어 나왔을 때 그 비밀을 알게 됐는데 자기가 우물 안에 딱 숨었을 때 위에 거미 한 마리가 있었대. 그 거미가 거미줄을 빼곡하게 쳐서 이 황제가 안 보였던 거야. 그래서 고구려 병사는 지나친 거지. 그래서 수도 장안성에 당태종 이세민이가 돌아왔을 때 저 거미가 날 살렸다 해서 거미 모양의 큰 금으로 만든 동상을 만들어서 평생 모셨다 그래. 자, 이렇게 해서 1차 전쟁에서 패배하고 씩씩거리고 있었던 당태종 이세민을 찾아온 신라 신하가 있대요. 그 신하 이름이 김춘추야. 그래서 이 김춘추가 당태종 이세민에게 뭘 건의하냐면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인 나당 동맹을 건의해.
김춘추는 당태종 이세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로부터 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 국가에 자주 침략을 겪어 중국의 국경 지역인 여기 북쪽은 경계를 삼엄하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약소국이 있는 남쪽에 백제와 신라가 있는 여기 고구려 남단은 경계를 소홀히 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니 당나라 황제와 신라의 군부대가 연합하여 우선적으로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 여기를 상륙기지 겸 전초기지 삼아 고구려의 약한 남단을 치게 되면 고구려의 수도성인 평양성도 능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제하고 고구려가 무너지게 된다면 이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 이남 땅은 우리 신라가 갖게 될 것이고 평양 이북은 당황제가 갖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렇게 약조를 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당태종 이세민의 마지막 업적은 나당 동맹을 체결하고 죽은 게 업적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쟁으로 갈게요. 2차 전쟁은 당태종 이세민이 그냥 좀 쳐들어간 건데 바로 맡겨서 안 다뤄 교과서. 3차 전쟁. 3차 전쟁은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가요. 그러면 이 나당 연합군의 첫 번째 타겟은 어디지? 백제지. 자, 근데 백제 공략하기 전에 당나라 황제인 고종이 이때 신라 왕이 누구냐면 김춘추야. 무열왕. 이 김춘추에게 이런 말을 전달해. 당나라 군부대가 백제 수도성인 사비성 앞에 도착해 있기 전까지 신라 병사들이 먼저 사비성 앞에 도착해 있으라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인 즉슨 뭐냐면 당나라는 백제의 성을 함락시키는데 일절 군사희생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신라가 어떻게든 병사 모아서 나머지 성을 다 함락시킨 뒤 사비성 앞에서 만나자라는 거야. 그리고 사비성은 같이 연합 공격해서 같이 무너뜨리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손해는 니네만 보고 득은 같이 나누자라는 소리예요. 자, 근데 뭐 약소국인 신라는 어떻게 당나라 황제 말 따라야지. 그래서 김춘추는 이 조그마한 신라 땅에서 5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제 모은단 말이야. 지금 5만 정도면 어느 정도 수치냐면 이때 신라 남자들 다 긁어 모은 거야.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의 총력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역사적으로 이때 신라가 잘못됐잖아. 신라가 멸망했을 거야. 자, 아무튼간 이 5만의 대군을 김유신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김춘추는 주고요. 자, 백제 털과 이렇게 명령 내린 거야. 당시 이 5만이나 되는 정예병 부대를 이끌고 김유신이 백제 수도성인 사비성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백제의 마지막 황제인 의자왕이 듣게 돼. 자, 친구들아, 우리 성왕이 어디로 수도를 천도했지? 사비성으로 전도했지. 이때 귀족들의 반대가 되게 심했어. 이유가 거기가 산이 하나도 없어. 다 평지란 말이야. 대외 진출엔 유리하나 외적 침략이 있잖아. 그냥 넘어가는 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왕이 대외 진출하겠다고 그쪽으로 옮긴 거야. 그래서 자, 여기 사비성 앞에 충청남도 논산이라고 들어봤어요? 딸기 많은 곳? 거기가 산이 많거든. 거기를 옛날에 뭐라고 통칭했냐면 황산벌이라고 불렀어. 황산벌. 충남 논산을 뭐라 그런다고? 황산벌. 어떻게 보면 이 사비성을 지키기 위한 최종 방어지가 여기 황산벌이었던 거야. 여기 넘어가면 수도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의자왕은 귀족회인 정사매를 다급하게 소집을 해요. 그리고 백제 귀족들한테 애걸복걸 부탁을 한단 말이야. 신라의 5만의 대군이 지금 황산벌 지역으로 쳐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너네들이 갖고 있는 사병 좀 내줬으면 한다. 근데 5세기부터 귀족 집단과 왕족 집단의 사이는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서로 막 죽고 죽이고 막 그러잖아. 그때 백제 귀족들은 왕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병을 한 명도 내줄 수 없어. 이런 식의 답을 해요. 자, 그래서 겨우 애걸복걸해서 귀족들한테 애걸복걸해서 모은 게 5천이야. 그래서 이 5천은 자기가 총애하는 계백 장군한테 주면서 이 의자왕이 굉장히 미안해했어요.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미안하다. 5천밖에 안 되는 병사지만 어떻게든 5만의 대군을 상대로 잘 막아주거라 하면서 계백한테 이 5천의 정예병을 하사한단 말이야. 그리고 계백은 출정하기 전에 5천 명의 병사 앞에서 서. 근데 이 5천 명의 백제 병사들의 이미 눈동자 자체가 나 뒤지러 가는 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눈에 써 있는 거야. 얘네들 데리고 나가봐야 백전백패야. 그래서 계백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집에 간다. 그리고 자기 아내하고 두 아들을 직접 칼로 이제 살해하고 와. 그리고 그 아내하고 가족들을 살해한 그 피 묻은 칼을 백제 병사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해. 나는 방금 집에 가서 내 가족들, 일가족들을 살해하고 돌아오는 길이다. 난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으니 난 전쟁터에 싸우다 죽겠다. 나의 뜻을 따를 사람들만, 나의 뜻을 따를 병사들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했대.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던 5천 명의 병사들이 백제 계백 장군의 기계를 느껴가지고 가자 하면서 5천 명이 다 따라갔대요. 근데 분명히 5천 명 중에 한 40에서 50명 정도는 가기 싫은데 친구들이 가자 이러니까 분위기 딸려서 이제 같이 따라가는 애들 분명히 있을 거야 나는.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황산벌 전투가 이제 있게 되는데 4번 싸워서 계백의 백제 군부대가 다 이겼대. 이러다 보니까 오만의 신라 군부대의 사기가 오히려 이쪽에서 떨어지는 거야. 신라도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김유신 장군은 어린 청소년의 희생으로 그 조치를 삼아요. 그래서 당시 16살 먹은 화랑 관창을 막사에 불러. 그래서 관창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가 나아가서 죽어오라 이렇게 이제 죽으라는 명령을 내려. 그리고 이제 관창이 화랑
그래도 학도병이어도 군인은 군인이잖아. 상명 하복 정신이 있지. 받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일부러 죽으려고 백제 병사들한테 잡힌단 말이야. 요때 이제 계백이 신라 인질들 상태를 보는데 그 화랑이 16살이야. 니네 몇 살이지? 그래, 너네보다 한 살 어리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의 얼굴을 보세요. 야, 쟤네가 이제 저렇게 생긴 애가 적군의 선봉장이야. 무서워? 아니, 안 무섭잖아. 안 무섭잖아. 그러니까 화랑 애들을 일부러 무섭게 보이려고 선크림을 떡칠하듯이 허옇게 칠해. 화장을 이게 해.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은 관자놀이까지 그리고 쥐 잡아먹은 듯이 입술 시뻘겋게 칠한단 말이야. 그래서 화장 곱게 한 남자애가 인질로 잡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백제가 궁금했대요. 왜 화랑 화장하는 사람 있어?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물어봤대. 야, 너 몇 살이냐? 이렇게 하니까 16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젊은 새끼가 뒤질려고 여기 전쟁터 나와 있어. 야, 이 새끼는 젊으니까 풀어줘.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풀려줬대. 근데 이 관창은 죽으려고 온 거잖아. 그래서 일부러 다시 잡혀요. 그리고 두 번째 잡혔을 때 계백장군한테 겸손히 부탁을 해. 저의 소원은 죽는 것입니다. 제발 저의 목을 참수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이제 계백이 야, 넌 젊은 놈의 새끼가 뒤질 생각부터 하면 어떡하냐. 마지막으로 살려줄 것이다. 다시 잡히면 진짜 너의 목을 참수할 것이니 어떻게든 살아라 하면서 이제 애를 또 다시 돌려보내준단 말이야. 근데 방금 계백 장군이 뭐라 그랬지? 다시 잡히면 죽여준다 그랬지. 관창의 소원은 뭐야? 죽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또 다시 잡혀와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잡혔을 때 계백한테 또 부탁을 한단 말이야. 제발 저의 모가지를 잘라주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계백은 결국 이제 애 소원대로 이 관창의 목을 참수하고 참수된 목을 백제 진영에다 걸어놓은 뒤 그리고 참수된 시신을 말에다 태워서 신라 진영에 보내요. 그때 관창의 시신을 말에 태워 신라 진영에 보냈을 때 계백 장군이 10년 동안 따르고 있었던 백제 장수 하나가 있었는데 옆에서 이런 말을 해. 계백 장군이 아무래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질 게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 10년 동안 따라뒀던 백제 장수가 계백한테 이런 얘기를 해. 왜 장군답지 않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계백이 이렇게 얘기해.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귀족들은 사병 하나도 내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나라인데 저 나라 사람들을 봐라. 젊은 애들까지 국가를 위해서 저렇게 목숨 바쳐 싸우지 않냐. 이런 보잘것없는 나라가 저렇게 대단한 나라를 상대로 어떻게 이기겠느냐. 해서 진짜 관창에 그 목 잘린 시신을 봤었던 신라병사 오만이 갑자기 초사위원이 됐나 봐요. 그래서 애가 죽었다 하면서 한 번의 전투로 황산벌 전투를 밀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 병사들이 이기는데 성공을 하게 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나당 연합군과 함께 백제의 수도성인 사비성이 결국에 나당 연합군에게 넘어간과 동시에 백제의 역사는 660년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야? 8시 9분이네. 계속 빨리빨리 연달아서 할게. 오늘은 좀 삼국토기는 어떻게든 해야 돼. 30분은 끝내줄 테니까 화이팅! 자, 사비성 갑니다. 자, 얘들아, 이거 이제 전쟁사는 무조건 순서 배열 문제가 나와요. 자, 나라가 멸망하잖아. 그 다음에 무조건 들어올 순서는 부흥운동이 들어와야 돼. 무슨 운동? 부흥운동. 그래서 백제가 멸망했으니까 백제 유민들은 다시 백제를 재건하고자 부흥운동을 백제 땅에서 벌이게 되는데 딱 두 개 지역만 외우면 돼요. 지금 충청도 예산 지역에 있는 임존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 이곳에서 부흥운동하고 계셨던 분이 흑치상제라고 하는 백제 장수셔. 당시 흑지상지는요 굉장히 잘 싸우는 백제 장수였어요. 당나라한테 빼앗긴 200여 개의 성을 얘 혼자 다 탈환해. 그래서 당시 당나라 황제가 능력이 하도 좋으니까 당나라 장수로 캐스팅하려고 노력 많이 했었어. 근데 넘어가지는 않았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주류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 주류성. 충청남도 서산에 위치해 있는데 당시 백제 장군인 복신과 승려, 도침, 의자왕의 맏아들 왕자 부여 풍이 이곳에서 부흥운동하고 있었어요. 자, 문제는 여기 주류성에서 터집니다. 자, 복신하고요 도침승려하고 사이가 역 같아. 그래서 이 복신이 도침승려 자고 있을 때 침소에 들어가서 도침을 살해해요. 그리고 이 복신과 풍 사이도 역 같아요. 자, 왕자 풍은 백제 왕족이야. 당연히 어떤 나라하고 친하겠어? 일본하고 친해. 그래서 왕자 풍은 복신 장군에게 이런 말을 해. 지금 이 주류성에 있는 백제 국무공동만으로 이 나당연합군의 상대로 이기긴 힘들다라는 거야. 그래서 외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왜군과 연합해서 나당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한 다음 이 왜군의 도움을 받아 백제를 부흥시키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때 복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쪽 파리 새끼들이 그냥 도와주겠냐라는 얘기를 해. 얘네의 도움을 받게 되면 백제가 부흥국가가 만들어질지언정 그 부흥국가는 분명필히 외왕의 간섭을 받게 된다라는 거야.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주류성에 있는 백제 부흥국만으로 충분하니 나당연합군을 상대로 백제 군사만으로 이제 전투를 하자라고 주장했던 게 복신의 주장이었어. 결국에 이 문제 때문에 만나면 둘이 싸워요. 결국에는 왕자풍이 기분이 더러운 거야. 왕족이 내 말을 거역해 이 새끼가 해서 침소에 가서 복신을 살해해.
그래서 이 왕자풍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외왕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게 돼. 당시에 일본은 백제한테 받은 거 많잖아. 그래서 백제 붕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려 2만 7천 명이나 되는 왜군을 여기다가 이제 상륙을 시켜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중요하다.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전 전투가 벌어지게 되니 전라북도 군산에 백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 이 백강에서 백강 전투가 벌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백강 전투는 이렇게 싸운 거야. 주류성 백제 부흥운동군과 왜군 2만 7천 명이 연합해서 백제를 부흥시키고자 나당연합군을 상대로 싸운 전투가 백강 전투예요. 그래서 거기다 적어. 이게 동아시아 역사상 최초의 국제전이야. 왜요?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중국, 한국, 일본 있잖아요. 보면은 백제교 있고 신라교 있고 일본교 있고 중국교 있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벌어진 국제전이 백강전투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나당연합군이 이겨. 자, 이렇게 해서 백제 붕운동은 백강전투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고, 자, 일단 이 백제 붕운동을 다 진압한 나당연합군은 후방을 안전하게 한 뒤 최종 타겟인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강전투 이후에 668년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이 함락된과 동시에 고구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요. 얘들아, 고구려 멸망했으니까 바로 무슨 운동 들어와야 돼? 그렇지, 부흥운동. 부흥운동. 자, 일단 고구려의 부흥운동은 두 곳에서 크게 이루어져. 여기 요동 지역에 오골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 오골성. 자, 이 오골성에서 고구려 장수 고연무 장군이 이곳에서 고구려를 부흥시키고자 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가 있는데 황해도 재령에 한성이 있어요. 여기에 건모잠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곳에서 부흥운동하고 있었답니다. 아, 참고로 이 한성은 위례성이 아니에요. 다른 성이야. 고구려의 황해도 재령에 있는 한성에서 건모잠이라고 하는 장수가 부흥운동하고 있었다. 자, 일단 이 건모잠은요, 그 보자왕의 아들 안승왕자를 추대해서 이곳에서 부흥운동하고 있었어. 자, 당시 안승왕자가 여기 한성 부흥운동 세력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홍보 효과가 장난 아니었어요. 왕자님이 여기 계셔? 난 여기서 부흥운동해야지. 안승왕장 때문에 한성의 유민들이 많이 모이게 되거든. 그럼 우리 건모잠은 안승한테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졸라 잘해야 돼. 근데 안승 왕자가 머리가 안 좋나 봐. 군사회의 할 때 항상 안승을 제외시키고 군사회의를 해. 그러니까 이제 안승이 화가 나서 이 새끼는 왜 씨발 날 무시하지? 그래서 건모잠이 침소에 가서 건모잠을 칼 꽂아서 죽여요. 그리고 이제 당시 건모잠을 따르는 한성 고구려 유민들이 이끌고 안승은 신라로 망명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태 신라왕이 누구냐면은 문무왕이셔. 문무왕. 문무왕. 김범민 씨. 문무왕. 당시 이제 문무왕한테는 졸라 고민거리 하나가 있었단 말이야. 뭐냐면 원래 나당동맹 체결했을 때 백제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게 된다면 고구려의 수도가 있는 평양 이남 땅은 누구한테 주기로 했어? 신라한테 다 주기로 했지. 그런데 백제 붕운동 세력 진압하겠다는 명목하에 660년 백제의 두 번째 수도인 웅진성에다가 당나라가 지배기구인 웅진도독부라고 하는 지배기구를 설치를 해. 그러니까 백제 땅 줄 생각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라 수도인 경주를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통칭한다 그랬지? 계림. 그래서 이 계림 지역, 즉 경주 지역에다가 계림도독부라고 하는 지배기구를 설치해서 신라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거야. 심지어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 수도 평양성에다가 안동도부라고 하는 지배기구를 설치해서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보여요. 그래서 이 문무왕의 최대 고민은 저 짱깔라 새끼들 어떻게 한반도에서 쫓아내지? 이게 문무왕의 최대 고민이었어. 근데 그때 마침 건모잠을 살해하고 한성에서 부흥운동하고 있었던 고구려 유민들이 안승 왕짱과 함께 같이 신라 땅으로 망명해서 내려온 거야. 저희 신라 백성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이 안승왕자를 딱 보자마자 문무왕 머리에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가 딱 떠오르게 돼. 그래서 안승왕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안승왕자님 지금 전라북도 익산이야. 금마저 땅으로 가십시오. 저희 신라가 예산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안승왕자님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서 고구려를 부흥시키십시오 하면서 문무왕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해줘요. 자, 이렇게 해서 백제 땅인 익산 땅, 금마저 땅에 보덕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 안승은 여기에서 왕행세를 하게 돼. 그러면 지금 이 신라 문무왕은 왜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해줄게요? 지금 현재 이 안승왕자는 문무왕한테 빚을 진 거죠? 그럼 빚을 졌으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 나중에 신라가 당나라하고 싸울 때 어떻게 해주라는 거야? 같이 도와달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를 끝냈다고 생각한 이 문무왕은 670년부터 76년까지 7년간의 나당전쟁이라는 것을 선제 공격으로 일으키게 돼. 당 외세 세력을 못 찌르기 위해서 신라를 중심으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자, 이때 신라 병사만 싸운 게 아니라 여기에 고구려 백제 병사들까지 합류를 해.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삼국연합군이 구성된 순간이에요. 그래서 딱 두 개 대표적인 전투만 외우면 돼. 675년에 매소성 전투. 아우 힘드니까 하나 질문해야겠다. 그 우리나라에서 부대찌개로 유명한 곳이 어디야?
송촌동 아니야. 다음이 부대찌개. 부대찌개로 유명한 지역이 어디야? 경기도에 있어. 응, 갈비. 부대찌개는 의정부야. 의정부 어디 있는지 알아? 아무튼 38선 쪽에 있는데, 자, 거기에 매소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 여기에 당나라 장수 이근행이 당군 20만 명을 거느리고 여기에서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매소성을 삼국연합군이 선제 공격해서 당나라 20만 대군의 약속된 땅이었던 평양 이북으로 쫓아낸 전투예요. 자, 그럼 당나라 황제는 당황했겠죠. 그래서 676년 전라북도 군산에 기벌포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이 기벌포 항구에 당군이 상륙작전을 계획을 한다는 첩보를 듣게 돼. 그럼 삼국연합군은 기벌포 상륙작전 저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겠지. 여기서 작고 큰 전투 30에서 40여 차례를 벌이게 돼. 이게 기벌포 해전 사건이에요. 결국 이 당군의 상륙작전을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더 이상 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희생을 하기 싫다라는 판단이 듣게 돼. 이렇게 해서 원래 신라한테 원래 평양 이남 땅 주기로 했으니까 한반도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벌포 해전을 마지막으로 676년 문무왕을 중심으로 한 신라 중심의 삼국통일의 과업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얘들아, 삼국통일의 역사적인 의미 얘기할게. 우리나라의 역사상 최초의 삼국통일이었고요. 최초로 한민족 개념이 발생한 순간이에요. 원래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쪼개져 있을 때는 서로를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 서로 외국인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통일신라라는 이름하에 같은 백성으로 분류가 됐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한민족 개념이 생긴 거야. 자, 그리고 한계점. 신라 혼자만의 힘으로 지금 통일을 했니? 외세의 도움을 받았다. 그 외세는 어떤 나라야? 당나라야.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불완전한 삼국통일이야. 자, 신라는 당을 몰아내고 나서 약속된 평양 이북으로 더 이상 진격을 하지는 않아요. 이남 땅만 갖는 거야. 즉 고구려 땅의 대부분 땅을 날려먹는 불완전한 삼국통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 끝났어요. 삼국시대. 이제 남북국 시대로 갈 건데, 남북국 시대는 다음 시간에 보자. 다음 시간에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남북국 시대 다 끝낼 거고, 그러면 이제 딱 고려 직전까지 다 끝내는 거야. 사주차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고려 조선 남았어. 고려 조선은 진짜 금방 끝나. 그치 서희야? 아니야? 삼국시대가 왕이 많으니까 오래 걸려. 금방 끝나. 고려 조선. 고생했고요. 여기까지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